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방학 잘 보내고 이제 개학 시작한 지 오늘 벌써 3차 시수업 체육은 진행하기 직전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얼굴 보니까 어때요? 반갑죠? 선생님도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꼭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심폐소생술 이론 수업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뉴스에서 할아버지를 살린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적이 있어서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살 초등학생 손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바로 전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해냈습니다. 이 꼬마 영웅을 김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병실에서 마주 앉은 할아버지와 손자. 두 사람은 일주일 전 아찔했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할아버지 깼다가 스물 된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어. 지난 22일 오전 충남 태안. 할아버지는 밭에 농약을 주고 온 뒤 집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에게 손자인 13살 권준원 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계속된 심폐소생술 덕분에 할아버지는 조금씩 숨을 쉬었고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보건 시간에 배운 심폐소생술이. 할아버지 가슴엔 손주의 심폐소생술로 시퍼런 멍자국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멍이 자랑스럽습니다. 약간 자랑스럽고, 약간 조금만 어른스러워. 권 군은 할아버지를 살리기 바로 전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5, 6학년 학생들이 1년에 2시간씩 수업을 받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자의 침착한 대처로 의식을 되찾은 할아버지는 이번 주 퇴원할 예정입니다. 의사가 꾸민 권고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심폐소생술 많이 하고 사람들 좀 많이 살리고 싶어요.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자, 잘 봤나요?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긴급 상황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 초등학생, 영상 속의 초등학생처럼 체육 시간에 배웠던 심폐소생술이 딱 떠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됐다. 그러고 싶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내용을 보면 한 해 한 해 갈수록 뭐 식습관이라든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또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연도별로 심장마비 환자가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도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러질지 모른다는 그 위험성에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로 심폐소생술 시행률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내 눈앞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가, 실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퍼센트인데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27%, 미국에서는 30%, 스웨덴에서는 55%나 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낮은 4%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퍼센트를 좀 올릴 수 있는, 이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안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자신감 결여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이론 교육만 받고 실제로 실습을 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또는 처벌이 두려워서 뭔가 내가 괜히 만져서 저 사람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 책임 그리고 각종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으니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람이 상해를 입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어.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아서 형사 책임을 받지 않고요. 만에 하나 사망했다고 할지언정 형사 책임은 감면되고 오히려 받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환자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거나 심장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피를 심장 밖으로 유출시키지 못할 때, 그럴 때 필요로 한 응급처치 방법인데요.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활동을 멈추었을 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있는 혈액을 펌핑 작용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심장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 각종 장기, 뇌뿐만 아니라 폐, 간, 장,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에 산소와 영양소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 뇌에 미치지 못하면 뇌사 상태가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폐도 마찬가지로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호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멈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 첫째,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둘째, 뇌 손상이 오게 됩니다. 셋째, 식물인간이 됩니다. 사지마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사망할 경우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딱 한 가지는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은 몇 분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 정지가 오고 바로 쓰러지고 나서 이 사람이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한 후에 우리는 바로 그 즉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에 들어가야만 하는데요. 가역적 뇌손상과 비가역적 뇌손상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놨지만 가역적인 뇌손상은 지금 내 머리로, 내 뇌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진 않지만 돌아갈 수 있는 손상입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뇌손상. 비가역적인 뇌손상은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 시간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분입니다. 4분 이내에 가슴 압박을 실시하게 되면
호흡이나 순환, 두뇌 기능이 정지되어 있지만 혈액순환이 가슴 압박을 통해 혈액순환이 회복되면 심정지 전 중추 신경 기능이 회복되어서 뇌 손상을 되돌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비가역적인 뇌 손상, 6분 이상으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포가 소생할 수 없는 상태로 특히 뇌는 다른 장기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손상되기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골든타임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눠줄 과제 활동지에 그대로 작성을 이 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뇌 손상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몇 분? 단 4분. 4분 이내에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4분에서 6분 사이에는 뇌 손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분이 지나서 10분 이내까지는 뇌 손상의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자, 10분 이상이 되면 심한 뇌 손상 또는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심폐소생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 몇 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지에 따라서 소생률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1분일 경우에는 가장 높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2분, 3분, 4분 점점 소생률이 희박해지고 있는 이 그래프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심장마비 발생 후 몇 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지만 소생률이 최대 97%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일정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심장이 멈췄을 때 온몸에 공급되던 혈액이 중지되기 때문인데 그렇게 4분이 되면 뇌세포의 손상이 시작된다. 따라서 뇌 손상을 줄이려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고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이후 쓰러진 지 6분이 되면 생존율은 20% 이하로 깨어나도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며 아무런 조치 없이 10분을 방치하면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 자, 우리가 또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가 큰일,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생존 사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심정지가 왔다, 심장마비가 누군가에게 찾아왔다 하면 예방이 중요하지만 이미 일어났다면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쓰러진 사람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일단 신고를 119에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신고와 동시에 이제 제세동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다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제세동기 활용까지 하면 이제 119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급차를 끌고 오겠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그렇게 도와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매우 신속하고 이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 번 해보는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순서를 보고 순서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시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